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저 이진곤의 종횡무진 정치 코너 오늘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용구 총장님 모시고 자유한국당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과연 미래는 있는지, 자유한국당의 미래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시 이 총장님 모시고 고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총장님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저 자유한국당의 지금 가장 이제 그동안 보면 가장 인상적이었던 그 장면이 뭐냐면 2016년 총선 패배, 2017년 대선 패배, 또 2018년 6.13 지방선거 패배 이렇게 3대 선거 모조리 패배를 했어요. 그 정도 패배가 아니고 이 지방선거의 경우는요, 종전에는 뭐 광역 자치단체장에서는 이제 지더라도 지방의 저변에, 그러니까 기초단체장이라든지 또 기초단체 의원들, 기초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또 광역의회 의원들, 여기는 항상 이겼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야말로 전멸하다시피 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왜 우리가 그 3대 선거에서 이렇게 그야말로 요즘 흔한 말로 폭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총장님 우선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럼 하나하나 짚어나가겠습니다. 우선 그 2016년도 총선 문제를 한번 되짚어보지요. 그 총선에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 그때는 새누리당이었죠. 그 국회의원 수가 최소 150석, 160석 이상, 180석도 가능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180석 가능, 그랬죠. 그때 그랬죠. 예. 그리고 민주당의 경우에는 아무리 많아야 100석을 절대로 못 넘긴다. 모든 조사기관에서 그렇게 밝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한국당이 122석, 민주당이 123석으로 결과적으로 국회의장을 뺏겼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됐느냐? 그건 모든 국민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그 당시에 오만하게 공천 문제에 있어서 정말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또 국가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인재들을 모신 게 아니라 내 사람, 자기 사람, 이런 사람들에서 위주로 공천을 시도를 했고, 그거에 반대한 사람은 또 뭐 옥새 들고 나르샤 해서 지방으로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을 국민들이 봐가면서 이건 아니다 할 때 자유당에 이제 심판을 했고요. 자유한국당이 심판을 했고요. 저도 그 인상이 남는 게 뭐냐면요, 그렇게 했으면 이제 공천을 그 모양으로 했으면 애초에 말이죠, 당 지도부가 중심을 제대로 잡든지,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이 지도부가 지도부 역할을 못하고 말이죠, 밀려가지고 계속 불평 불만만 하다가 어느 날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뭐 옥새 들고 나르샤 뭐 그런 식으로 되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이 도대체 이 공당을 자기들 무슨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집단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래서 국민들이 완전히 배신감을 엄청 느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을 자유한국당에서는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뼈저리게 반성하고, 또 이제 그를 기반으로 혁신의 방향을 잡아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그 대선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제가 당에 그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당광서위원장도 했고 뭐 선대위원장도 했고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그때는 이렇습니다. 참 당이 폭망한 상황에서 정말 어렵사리 홍준표 후보를 대선 후보로 우리가 이제 그때 그 상황에서는 이제 추대를 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모셨습니다. 물론 경선했습니다만은. 그런 후에 과연 전체 당원들이라도 일심 단결해서 우리 당의 후보를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제가 보기에 당 중앙에서부터 지방까지 그런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습니다. 즉 홍준표 후보한테 당신 나갔으니까 하시오, 우린 그냥 뒷집 구경하겠어, 이런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그게 보수파의 하나의 전형을 보는 것 같았고, 또 그것도 우리 자유한국당이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 우리 보수파 극복해야 되는 하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당시에 또 그래 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은 또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패배의 충격이 컸고 거기다가 그 당에서 이제 만들어낸 대통령이 그 정부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상실감 이런 게 엄청났고 패배 의식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는데 거기다가 그러니까 아무도 그 기력을 회복을 못 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땅한 대선 주자가 없다. 이제 이렇게 되니까 그 점에서 홍준표 당시 후보가 뭐 용감하게 나서긴 나섰는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크게 기대를 안 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 때문에 인정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홍준표 대표가 용기 있게 나서가지고 막 할 말 한다. 그 점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 중에는 그나마 홍준표 대표가 대표 주자로 나설 만하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은 우리 홍준표 대표가 나가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을 못 가졌거든요. 그래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원들이 그런 데 있어서 이제 이 자신감이라도 갖고 나섰더라면 또 몰랐는데 너무나 모든 사람이 기력에 빠지니까 선거하기 전에 이미 지고 들어간 거죠. 그렇긴 한다 할지라도 정당은 이것이 무엇이죠? 정당이라는 것은 이념 공유 집단으로 정말 자기들의 이념을 실현해서 국가를 통치하고자 하는 동지적 집단이거든요. 예. 만약 자유한국당 보수파가 그런 동지적 집단 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면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아무리 우리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우리 후보를 당선시키고자 또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갖다 최대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가 당내에서 외부인으로서 당내에 있으면서 본 하나의 아주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보수 정당이요. 사실은 총장님 지난 시간도 말씀하시지만 그 이념 공유 집단이 돼야 되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정책도 이제 그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책도 이제 나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그런 게 없었죠. 없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뭐 만약에 보수 자유우파 정당이 이제 새로 재기할 때 이때는 확실하게 정당이 그야말로 공당으로서 제대로 모습을 갖춰야지. 지금까지는 이념 공유 집단이 아니라 이익 공유 집단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탈피를 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난 이제 건국 이후 70년 동안 보수파가 국가를 지배하고 통치해온 거 사실이거든요. 과거에 10년 동안 DJ 노무현 정부 시절이 있었습니다만은 기저에는 보수파 세력이 국가를 경영하고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나태해지고 오만해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탄핵 사태까지 발생했거든요. 이제 그걸 뼈아프게 하는 교훈 삼아서 이제는 환골탈태 심정으로 재기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뭐 대선 때는 그러니까 총선하고 대선은 그랬다. 지방선거에서도 뭐 지방선거 폭망정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상북도 도지사하고 대구시장 외에는 완전히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광역의회, 기초의회 모두가 다 폭망했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으로 이제 있었기 때문에 그 선거에 출마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연락을 받았어요. 이런저런 사정으로. 그런데 어떤 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자기가 공천을 신청했더니 이 정말 어려운 그 상황 하에서 보수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자유한국당을 지키기 위해서 공천을 신청했더니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이 5사람이나 찾아오답니다. 5사람이. 도대체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이거는 화나는 정도가 아니라 도대체 이런 정치 집단이 있나. 즉 뭐냐면 지난번 지방선거에서도 그동안에 있었던 구태의 어떤 공천 행태 이것이 계속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천할 때 특히 이제 소위 말해서 TK나 부울경 지방에는 아무래도 좀 보수파의 세력이 좀 강하잖아요. 이쪽에서 공천에 관계했던 분한테 말씀을 들으니까 거기에서 여전히 자기 사람 또는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 또는 자기한테 뭔가 혜택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들 위주로 공천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굉장히 팽배했다 그래요. 그것도 있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물론 이른바 선거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돈 내놔라 돈 받고 해주는 장사하는 선거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 이제 총장님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 심각한 것이 이것이 당하고 연계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당에서 선출했던 그 지방의회 의원들이라든지 또 그 사람들을 만들어준 고위의 선이라든지 그렇잖아요. 그렇죠. 당협위원장, 현역 의원, 고위에 있는 당 사무처 만약에 이런 식으로 연계된 어떤 그런 게 있어가지고 선거 비용 핑계로 만약에 돈을 요구하는 이런 사태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당이 망하는 길이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특히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에서 문제가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당에 계속 남아 있던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바른미래당인가요? 탈당을 했다가 바른정당으로 갔었죠. 바른정당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면 바른정당으로 갔다가 다시 들어온 사람들은 그때 나가면서 그 주요 당직자들한테 지역에 같이 탈당하자고 요구를 했었는데 뭐 지방의원이든가 이런 사람이 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복당한 뒤에 이번에 공천에서 불이익을 주다든가 여하튼 정말로 이게 어려운 상황에서 당이 정말 그 일심 단결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때 뭐냐면 뭐 6.12 싱가포르 그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죠. 또 뭐 탄핵이라든가 여파가 계속 진행됐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일심 단결해도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당 내부적으로도 정비가 안 된 상황 하에서 그냥 오합지졸로 지방선거를 치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서 이야기인데 그때 탄핵 소추할 때 56명이 탄핵을 반대했어요. 소추를 반대했거든요. 근데 소추 찬성한 그때 새누리당 의원이 62명이가 됐어요. 예. 근데 나중에 또 저쪽으로 어딥니까 이제 바른정당 만들어 나갈 때는 또 일부는 안 나가고 일부 나갔잖아요. 근데 뭐냐면 또 안 나가고 여기 있었던 사람들도 어차피 탄핵 찬성한 사람들도 뭐냐면 우리는 안 나간 거 그걸 가지고 또 자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반대표 던졌던 말하는 이른바 친박들은 자기들이 그럼 대통령이 그렇게 그런 상황에서 뭘 했습니까? 그 반대표 던진 이유는 한 게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나는 친박이고 나는 대통령 지키려고 했고 너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 싸울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 양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 친박이든 비박이든 남아있었던 사람이든 나갔던 사람들은 다 책임은 다 같이 가져야 되거든. 그런데 그 책임에 대해서 너는 책임 있고 나는 책임 없다. 이런 식으로 자꾸 오니까 오늘 당이 이렇게 분열된 이 분열상을 극복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절대적으로 동감합니다. 제 생각하기에도 지난번 탄핵 과정에서 탄핵에 찬성했건 또는 반대했건 모든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과 당직자 그리고 당원들은 국가와 민족 앞에 죄인입니다. 그럼요. 그렇게 아니 탄핵에 반대했던 사람들은 그러면은 왜 이지연이 되도록 그 사람들 무슨 역할을 했느냐? 탄핵 찬성한 사람들은 그러면은 과연 그 상황이 탄핵을 해서 우리나라 정치를 이렇게 괴물시키는 그런 상황까지 가야만 되느냐 할 때 그 두 집단 모두가 다 역사의 국가의 죄인이고 또 정말로 우리가 잘못했다라고 양쪽 모두가 다 고해성사를 해야지 서로 간에 네 탓이요, 내 탓이요가 아니라 네 탓이요 하면은 국민들이 짜증내죠. 그런 분위기가 아직도 이어진다는 게 저는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 근데 이제 당이 앞으로 만약에 이제 다시 재개하려면 가장 필요한 게 결국은 당이라는 것은 인재의 모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람들이 당을 만드는 거고 사람들이 당을 이끌어 나가는데 어떤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이 이끌어 나가야 하잖아요. 그렇죠. 무능한 사람들 앉아서 이끌어 나갈 수는 없는 거고 욕심 많은 사람들은 앉아서도 안 되는 거고 이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때 당에서 이제 총장님이 보실 때 그동안 또 이렇게 경험하셨을 때 당에서 그야말로 우리가 누구를 내세울 만한 스타 플레이어 이런 차세대 리더감 이런 사람이 자유한국당 안에 있을까요? 어떨까요?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그런 사람을 키운 적이 없어요. 사실상 이 좌파 집단 있잖아요. 어떤은 하이라키 구도상 나름대로 적재적소의 위치에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에 사람이 나가면 다음 사람이 누가 이런 나름대로의 어떤 계획이 있는데 보수파의 경우에는 소위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좀 더 결기가 있고
또 뭐냐면 차세대 정말로 그 어떤 중요한 그 큰 역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그 부담이 가니까 네. 그 사람들은 아예 싹을 잘라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채우느냐 하면은 자기 말을 잘 듣고 순종적인 사람. 그래서 뭐냐면은 그 홍준표 대표가 얘기한 아주 그 전 뼈아픈 얘기가 좌파는 뻔뻔하고 우파는 비겁하다. 비겁한 집단이 되어 있어요. 예.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자유한국당에서는 정말 우리 차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 차세대 지도자를 좀 뭐냐면 의도적으로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예. 지금 현재 좀 실수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젊고 참신하고 어떤 의욕도 있고 또는 국가 경영에 철학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좀 발굴해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맡기고 또 단계적으로 키워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게 지금 자유한국당에 있어서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이 국민들한테 제대로 어필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국민들도 자유한국당 도대체 뭐하냐, 뭐하는 집단이냐 이렇게 됐을 때 이제 자유한국당이 그간에도 보면 무슨 홍보본부장도 뽑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이제 뭐 나름대로는 애를 쓴다고 했는데 앞으로 또 지금도 현재 그런데도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자유한국당 안에 무슨 제대로 된 홍보 전략이 있느냐, 앞으로도 선거에 나가서 이 자유한국당을 부각시킬 만한 그런 무슨 뭐 전략 같은 게 현재로 보이는지 아니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예. 지금 현재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즉 자유한국당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은 내가 옳다 하는 아집이 상당히 강해요. 그래서 국민들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예. 국민들이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원하는가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정치인이라든가 정치 집단, 정당이죠. 이에 대한 그 평가, 그 가치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자기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 유권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예. 유권자가 잘못됐다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그런 말을 듣는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그거를 갖다가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좌파 세력은 옛날에 이제 뭐 러시아 혁명이나 그 중국의 그 공산당 그 혁명 이런 걸 보더라도 어떤 민중을 상대로 해서 선전선동 전략이 아주 치밀하거든요. 그래도 그게 먹혀요. 예. 그러면 왜 그런 선전선동전이 먹혔는가? 왜 그래서 국가를 갖다가 정말 그 뭐냐면 전복시키고 자기들 정치 세력이 그 집권하는 이러한 힘을 얻었는가? 예.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좀 해봐서는 안 되죠. 많이 해봐야지. 많이 해봐야죠. 그리고 예, 예. 또 이제 하나 지금 우리가 자유한국당 뭐 우리 한국 정당 자체의 그 특성이 그런 거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이 지금 기반이 그 당원 기반이 거의 완전히 무너졌다고 봐야 될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사실은 정당이 당원 기반이 없이 그 위에서 그 몇 명 뭐 이를테면 소속 의원들이란다 이 출마자들 이런 사람들만 위주로 해서 당이 계속 그 영속성을 가지고 움직이지는 거 아니잖아요. 뭐냐 밑에 든든한 그래도 당원 기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지금 자유한국당 안에 그 상황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당원 뭐 제대로 갖춰져 있습니까? 당이 이제 그 뭐 옛날에 그 뭐 민주공화당서부터 시작하면 또는 뭐 민정당부터 시작하면 지금 30년 40년 됐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당이 상당히 노화가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당원 명부가 그 제대로 업투데이트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지난번 이제 227 이제 그 전당대회 있었잖아요. 예. 당대표하고 이렇게 최고위원 선출하는 그 당시에 한 20% 정도의 당원들이 당원 명부가 제대로 업데이트가 안 돼가지고 예를 들면 주소지로 옮기라든가 뭐 했던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투표에 참여를 못했답니다. 좀 쇼크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당원 명부라는 것은 국가로 말하면 주민등록 원본하고 같은 거거든요. 그렇지. 그렇다 그러면 당원 명부는 항상 최신의 상태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당에서 무슨 그 뭐 예를 들면 선거 관련 그 공천 여론조사가 있다든가 또는 당원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집회라든가 이런 활동이 있을 때 정확하게 당원들한테 그게 전파가 돼서 같이 전체가 하나의 그 팀을 움직여야 되는데 그 명부 자체가 이렇게 엉망으로 돼 있다 그러면 그건 도대체가 당이 지금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원 명부를 가능한 빠른 시기인데 최근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주소, 전화번호
또는 뭐 현재 탈당한 사람대로 또 새로 들어온 사람들 새로 들어온 사람들대로 해서 그 체제를 완벽하게 중앙당하고 지구당 또는 당협위원회별로 이렇게 갖춰져야 되는데 과연 그 고민을 한 번에 해봤느냐 참 저는 한심하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당원 기반도 이게 확보가 되고 그다음 당원 관리도 제대로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당원들도 적극적인 참여 의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듣기로 저는 저 당비가 한 달에 3,000원이었는데 홍준표 대표가 들어가지고 그거 뭐 1,000원으로 깎았다고 그래요. 예. 그런데 그거는 사실 당원들 당비 3,000원 받다가 1,000원 받는다고 대단하게 무슨 그 깎아주는 게 아닌데 대신에 당에서 이 자금 사정은 굉장히 악화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러니까 본말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 홍준표 대표도 무슨 뭐 대단한 공약한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 때문에 당의 재정을 굉장히 어렵게 한 측면도 있는데 사실은 당원들이 한 달에 10,000원씩 정도는 하다못해 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져야죠. 예, 그런 분들을 당원으로 우리가 모시고. 예, 그러니까 예. 앞으로 바로 이런 점에서 당이 지금 총장님 말씀처럼 당원 기반을 확충하고 또 그것을 잘 유지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총장님 모시고 여기까지 말씀을 또 나누고 다음에 다시 또 이제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다시 실질을 회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총장님의 그 고견을 듣는 시간 또 앞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